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한 기자는 이게 깔끔하게 또 이발을 하고 오셨네요. 네, 조금 쳤습니다. 아, 예. 네. 엄청 동안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 약간 이제 뭐 외모에 대해서 약간 묘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라디오는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새는 이제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일 라디오가 이 생방송으로 화면이 나갑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네. 이제 마스크에다가도 뭐 이름을 써야겠어요. 네, 뭐 붙이든가 뭐 그런 그렇죠.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주간 MLB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 선발 등판이 오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죠. 5와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5개, 그중에 피홈런 하나 있었고요. 아이고. 본래 3개, 그리고 이제 탈삼진 5개 잡아내면서 3실점을 했지만 이제 팀이 패하면서 저번 경기에 의해서 또 패전 투수가 됐는데 평균 자책점도 이제 2.73에서 3.09로 3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등판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이거 2패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5회 말까지는 잘 던졌죠. 네, 김광현 선수가 사실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제 왼손 투수한테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왔었고요.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5회까지 계속 물론 출루를 허용하기는 2회부터 출루를 네네. 계속 허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후속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은 6회에 1대0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있던 네. 이 상황에서 2사 상황에서 앤드류 본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맞았는데 네. 이게 또 이 볼 카운트 투볼에서 이 3구째 체인지업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타를 당하면서 이 왼쪽 펜스를 넘기는 이 역전 투런 홈런으로 연결이 됐고 이 투구가 결과적으로 또 강판까지 이어지면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되어버렸군요. 네. 근데 화이트삭스 타선이 정말 강타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화이트삭스 팀 자체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선두기도 하고요. 팀 타율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4위, 그리고 출루율은 2위거든요. 그 이제 핵심에는 아메리칸 리그 현재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고급 이름을 가진 메르세데스 선수가 메르세데스. 예, 신이랑 또 영순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도 김광현 선수 포함해서 2안타를 때려내면서 역시 신이랑 영순이다운 면모가 있었는데 정작 그 아까 좌와 투수에게 강하다고 얘기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요한 몬카다, 그다음에 이 호세 아브레이유, 이런 우타자들은 잘 막아냈는데 네. 하위 타순이었거든요. 사실 앤드류 본 그렇죠. 선수가. 그런데 소위 말하는 뜬금포를 허용한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아하.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6회에 이제 감독이 올라와서 김광현 선수한테 앞서 이제 앤드류 본 선수가 김광현 상대로 2루타를 쳤기 때문에 상대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투수를 바꿀지 이 부분을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승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승부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패착이 된 점이 좀 아쉬웠죠. 역전 투런을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근데 또 특이한 게 경기 후에 감독이 올라왔을 때 어떤 내용을 물어봤냐라고 했는데 김광현 선수는 잘 기억을 못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정신도 없고 힘도 많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 내용 대화 내용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좀 힘이 빠졌다면은 아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등판에서는 이런 이닝 소화력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류현진 선수의 등판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 기사거리였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어제 뉴스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류현진, 최지만. 그렇죠. 이 대결이 참 화제를 모았었죠. 네. 고교 선후배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두 선수가 고교 시절에는 나이 차이가 4살 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1년씩은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만날 수가 메이저리그 빅리그에서 이 같은 또 이 고교 동문이 이제 이렇게 맞대결을 펼쳐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뭐 토론토의 이제 매체에서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을 것이다. 네. 동산고등학교는 영원하다. 아하. 뭐 이런 또 재미있는 또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보도처럼 이 두 선수의 맞대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캐나다에서도 화제를 모았고요. 뭐 맞대결 성적만 놓고 보면은 좀 무승부다. 아하.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류현진 선수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8피안타 7탈삼진 2실점 역투를 했고 잘 던졌네요. 네, 승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3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을 보면은 2타수 1안타
그러니까는 류현진 선수와 이제 최지만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안타 한 개를 이제 네. 뽑아냈었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또 마지막 이 맞대결에서는 또 류현진 선수가 삼진을 잡아내면서 맞습니다. 또 그런 또 인상적인 그 어떤 모습이 또 네.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는 또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같은 지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네. 속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총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아마 12번 정도 두 팀이 더 만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두 선수 다 토론토와 템파베이에서 팀 내 입지가 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네. 출장에 있어서 뭐 제약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 한 맞대결 앞으로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부상만 없다면 예, 그렇죠. 앞으로 충분히 많은 대결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 뜬금없이 미국에서 네. 동산고등학교 동문회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네. 야, 근데 템파베이가 결국에는 또 이 11연승 토론토를 또 역전승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이 야. 류현진 선수가 어제 등판한 그 경기에서 네. 템파베이가 지고 있었어요. 9회까지. 맞아요. 네. 4대1로 지고 있다가 9회에만 무려 4득점을 하면서 6대4로 역전승으로 10연승을 어제 이뤄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이슈거리였는데 오늘 경기를 더 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연장을 갔거든요. 예. 근데 연장전에서만 9득점을 냈습니다. 10회 11회 10회 2점 11회에는 7점을 내면서 연장전에서만 9득점을 뽑아내는 굉장히 타선의 폭발이 좀 있었고 이 지금 11연승이 템파베이 팀 역사상 2004년 6월 이후로 최다 연승이고요. 그 당시 12연승이었기 때문에 1승만 더 추가하면 타이 기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템파베이가 굉장히 뭐 타자들이 강력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조이 웬들 정도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선수는 없는데 한번 터질 때 그러니까 뭐 안 터졌으니까 연장을 갔겠죠. 예. 그런데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7득점, 8득점씩 내는 그런 응집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다. 왜냐하면은 이 11연승 기간 동안에 두 경기 빼고 다 5점 이상 냈거든요. 지금 타력의 팀이다. 템파베이가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 무릎 통증으로 교체가 됐는데 괜찮나요? 네, 오늘 경기 도중에 4회 말 수비 때 마이크 브로스와 교체가 됐죠. 네. 이제 무릎 부상 때문이다. 뭐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이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무릎이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를 시켜줬고 접전 상황이었다면은 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수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지만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자,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 내일 선발 등판하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상대가 또 LA 에인절스입니다. 10시 반에 LA 에인절스전 선발 등판하는데 에인절스의 선발도 좌완 투수입니다. 앤드류 휘니 선수인데 네. 1승 3패 평균 자책점 5.31 그다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충분히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 역시 오타니와의 맞대결이 모두의 관심거리죠. 첫 타석에 네. 3루수 1루수 전진 수비해야 됩니다. 또 기습 번트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고 지금 LA 에인절스 팀 자체를 좀 더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에서 유일하게 팀 평균 자책이 5점대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마운드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오타니가 잘 치고 심지어 이제 선발 등판에서 쾌투를 해도 결국 불펜에서 승리를 날려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 조심스럽게 내일 만약에 팀 타선이 좀 더 도와준다면은 첫 승까지도 사실 저번 등판도 굉장히 잘 던졌는데 그렇죠. 네. 팀이 노이트를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냐요. 그러니까 이번 그렇군요. 등판에서는 첫 승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우리 김 기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타니는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지난주에 이은 또 다른 똑같은 그렇죠. 질문이군요. 멀티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에인절스 팀 상황을 보면은 멀티플레이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투수도 없고 타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는 뭐 투수다 타자다를 가리는 것보다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네. 어떤 가치를 충분히 단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괴물이죠. 네. 일단 양현종 선수는 뭐 붙박이 선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잘해야겠어요. 네, 양현종 선수한테는 정말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일본인 선발 아리아라 고헤이가 지금 수술대에 올랐거든요. 네. 지금 최소 12주간 전력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런 지금 현지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그 양키스와의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투구 내용을 맞아요. 펼쳤거든요. 네. 그 전서부터 양현종 선수가 꾸준하게 보여줘 왔던 그 퍼포먼스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다면은 좀 더 이제 붙박이 이제 선발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2선발, 3선발 정도로 딱 그냥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김하성 선수는 어땠나요? 김하성 선수도 이제 꾸준히 좀 출장 기회를 늘려가고 있고 이전에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이탈 때 유격수 자리를 소화했다면 이번에는 마차도 선수의 어깨 부상 때 3루수 자리를 또 소화를 하고 있고 예. 이러면서 이제 데뷔 첫 메이저리그에서 3루타를 어제 경기에서 또 신고를 했죠.
오늘은 비록 이제 4타수 무안타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하성 선수의 타격 성적이 OPS가 한 0.6에서 0.7 사이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면은 네. 현재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가 워낙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리그에 계속 잔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김하성 선수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출장을 하니까 네네. 장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홈런도 치고 딱 어제 경기 이제 시애틀과 경기에서 3루타 나왔고요. 네. 이런 장타 본능을 계속해서 살려만 준다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수 아까 뭐 오타니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하성 선수도 충분히 수비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타력에서 조금 더 이 장타 본능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차도 선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마차도랑은 다른 마차도인 거죠? 동명이인 같은 거죠. 성심한 같은. 롯데 마차도 네. 선수가 아니라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선수나 이슈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 박태원 아나운서가 반농사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메이저리그에서 외야에다가 네. 반농사를 지는 팀이 있습니다. 예. 보스턴 레드삭스의 페네이파크가 네. 외야석에 우리나라도 뭐 수영장이 있거나 아니면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경기장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페네이파크 외야에 약 2,700kg 정도의 채소를 재배를 해요. 근데 이걸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채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수들의 식단에도 예.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앞서서 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선수가 최근에 그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데 지금 5경기 타율이 7할 6리입니다. 이 4경기 7할이요? 그러니까 10번 나와서 7번 친다는 거 3할만 쳐도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못 칠 확률이 3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이 기록이 지금 1932년 네. 베이브루스 이후로 89년 만에 7할 오픈 이상의 타율, 3개 이상의 볼넷, 12개 이상의 타점까지 기록한 선수가 8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89년 만에 처음 그렇죠. 나타. 타티스 주니어의 상승세가 굉장히 타티스.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브루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뭐 굉장히 엄청난 영광스러운 활약을 거죠.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타티스 주니어.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율은 알잖아요. 네네. 뭐 3할이다 이러면 10번 중에 3번 이상 치는 거고. 네. 근데 OPS는 뭐예요? 이게 이제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건데 네. 야구에서 어떻게 보면 출루율이라는 거는 아웃을 안 당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출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지표가 있고 최근 또 메이저리그 트렌드가 장타를 안타보다는 홈런 장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현대야구에서 가장 중요시한 지표 2개를 합쳐서 약간 타율이 떨어지더라도 장타를 날릴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되는 타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점이 몇 점입니까? 만점은 없죠. 그냥 높아지면 계속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는 네. 거예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타율이 28 그다음에 출루율이 18까지 가면은 3.0까지도 갈 수 있긴 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로 주간 MLB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 두 분과는 그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재미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보고 하고 다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뭐 어릴 때는 이제 당연히 골목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네. 테니스 공으로 이제 주먹 야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학교 끝나면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었죠. 저는 좀 소소하게 하는 공놀이는 좋아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고요. 그 못하는 거를 보는 걸로 풀었습니다. 보는 걸로. 네. 네. 더 깊게 파는 걸로. 그렇죠. 분석하고 더 보고. 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사실 볼 때마다 저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계속 뭐 업무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계속 자기가 좋아하던 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일이라는 게 다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직업을 삼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일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들죠. 전국의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 네. 스포츠 기자와 스포츠 PD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올림픽 전하는 올림픽 리포트 이어집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김연경 선수 네. 거취가 정해졌어요. 결국은 중국 상하이로 가게 됐습니다. 네. 국내 잔류하냐 아니면 해외로 나가느냐 이제 이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상하이는 지난 2017-18 시즌에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팀입니다. 맞아요. 당시에 이 상하이의 정규리그 우승 참 오랜만에 했던 17년 만에 했던 우승이었고요. 또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까지 이끌어냈던 이 좋은 기억이 있던 팀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오늘 또 이탈리아에서 이제 보도가 하나 있었던 게 원래는 또 다른 구단들한테도 입단 제의가 김연경 선수한테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유럽 배구연맹 컵 대회 우승팀이었던 이탈리아의 사우젤라 몬차에게서도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는데 네. 그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예 이제 상하이와의 계약을 일찌감치 이제 선택을 하고 김연경 선수가 진행을 한 것이라는 또 그런 후일담도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다른 나라 리그 다 뭐 제치고 네. 상하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중국 리그가 코로나와 올림픽의 영향으로 단기 리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쿄올림픽 앞두고 있고 그전에 V리그도 최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조금 더 휴식을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상하이로 이적했던 2017년도에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과 가깝다는 점 그다음에 시즌이 짧다는 점 이 점에서 택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식 때문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에 네. 좀 집중도 하고 네, 그래서 올림픽이 또 계속 있고 지금 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올림픽 또 다음 시즌 준비가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단축 시즌을 치르게 되면은 지금 V리그가 3월 4월에 이제 끝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단축 시즌이면은 뭐 1월에도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석 달이라는 그 텀이 또 이제 김연경 선수한테는 충분히 이제 휴식이 가능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다음 행선지를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7년도에도 상하이에서 1년 뛴 다음에 1월에 끝나고 다시 또 유럽으로 진출을 했었거든요. 터키 엑자시바시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아마 상하이에서 1년 뛴 후에 유럽 리그 진출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네. 지금 치러지고 있나요? 네, 지금 대표팀이 어제 출국을 했죠. 네. 오늘부터 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다음 달 20일까지 장장 거의 한 달에 걸친 대장정입니다. 네.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 이 대회를 위해서 지난달 24일부터 여자 배구 대표팀이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 라바리니호, 그러니까 현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대회에 나서는 거는 작년 1월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이후에 1년 4개월 만이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실전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또 그만큼 또 많은 호흡을 맞추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이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앞두고 어떻게 보면 최종 점검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대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국제 배구 연맹 주최 대회인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월드리그라든가 그랑프리를 대신하고자 하면서 약간 그 배구의 세계적인 흥행을 위해서 동호된 대회인데 예. 이제 각 팀이 15경기씩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진짜 경기를 많이 해요. 하네요. 네. 네. 그리고서 상위 4개 팀이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경기가 거의 하루 걸러서 당장 오늘 밤에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고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에 또 일본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참고로 이 경기 한일전은 KBS ETV에서 네. 저녁 8시에 또 중계가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잠시 또 광고를 또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됐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남자부도 있기 때문에 3일 경기 3일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코트가 2개, 훈련 코트가 6개. 일리민이라는 도시 안에서 모든 전 세계의 배구인들이 다 모여 사는 약간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의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어마어마하게 같습니다. 경기 수도 많고 또 내일 모레 목요일에 KBS ETV에서 한일전 배구 경기를 맞습니다.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통합뉴스룸 ET는 삭제가 됐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날도 8시 반, 저녁 8시 반에 또 맞습니다. 배구 또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메꾸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이 자원,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게 최대 과제이고 숙제인데요. 맞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뛰던 이 레프트 자리는 나름대로 이 전력이 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도 뛸 수 있고 라바리니 감독은 이소영을 활용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고민은 지금 세터입니다. 왜냐하면 라바리니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다영을 주전으로 썼거든요. 염혜선, 안혜진 또 이 선수들은 이 라바리니호에서 또 백업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었고 네. 또 김다인 선수가 또 이제 새롭게 가세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경기 수가 좀 많기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전 경쟁을 펼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수가 많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새로운 자원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저럴 기회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꿈나무들 또 자원들이 그냥 많이 발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조별리그부터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조편성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세르비아,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케냐 이렇게 이제 조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최국 시대로 들어갔고 세계 랭킹으로 보면은 세르비아가 3위, 브라질이 4위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높고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과 케냐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반대편 조에는 세계 랭킹 1위 중국, 2위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터키가 소속돼 있습니다. 우와. 2위가 중국이에요? 세계 네. 랭킹 1위가? 엄청 세네요. 뭐 어쨌든 세계 랭킹 1위, 2위 중국, 미국은 피했네요. 네, 중국과 미국을 피했고 다만 개최국 일본을 이제 중간에 상대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껄끄러운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이거든요. 지난 리우 올림픽 때도 물론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조별리그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네. 이 팀과 이제 7월 25일에 이제 첫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라바리니오는 상당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세르비아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 브라질전을 잘 치고 나서 조금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의 경기를 또 이제 승리로 이제 장식을 하고 일본전을 이제 마무리를 또 잘 하는 게 또 이 조별리그의 숙제라 하겠습니다. 네. 8월 8일이 결승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날 꼭 우리나라 국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네. 중국 여자 배구가 세계 1위라니. 그러니까요. 네. 중국의 대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역시 주포인 주팅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m의 센터인 위안 신유에 그다음에 레프트인 장창링 이렇게 세 선수를 합쳐서 주원장 트리오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당장 리우올림픽 금메달 딴 팀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주전 세터였던 웨이추에 정도를 빼고는 아직까지도 현역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 VNL은 불참을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때는 참가를 하기 때문에 역시 경계 대상 1순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또 배구를 하게 될 김연경 선수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뭐 조별리그 통과는 무리 없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토너먼트에 가서는 중국을 최대한 늦게 만나야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만나는 거면 네네. 정면 승부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보는 게 예. 중국 같은 경우도 리우올림픽 때 조별리그에서 4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승 3패였습니다. 그런데 오. 토너먼트에서 상대쪽 1위였던 브라질을 3대2로 눌렀어요. 그것도 홈팀의 브라질을.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세르비아를 연달아 꺾였기 때문에 배구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왕 올림픽 금메달을 도전하는 거라면은 저는 뭐 중국이라든가 뭐 세계 랭킹 2위 미국, 뭐 세르비아 이런 팀들과 정면 승부해보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여자 배구 올림픽 메달을 언제 땄었죠? 1976년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이 이제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메달이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아쉽게 3, 4위전에서 지면서 4위에 올라온 네, 기록이 당시에 또 이제 4위 하고 나서 김연경 선수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엄청 그 울었죠. 참 눈물이 또 이 김연경 선수 올림픽 도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남자 배구는 올림픽 못 나가나요? 그렇죠. 올림픽 예선에서 준결승전에서 이란에 패배하면서 지금 마지막 출전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스피드 배구라든가 스파이크 서브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 약간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대한항공 임동혁 선수가 아포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터나 센터 쪽에서는 좀 더 많은 자원들이 나와야 남자 배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남자 프로 배구도 봐도 굉장히 이제 외국인 선수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좀 세계의 벽이 높다는 걸 느꼈는데 배구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이 체격 조건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네. 배구에도 많이 입문했으면 바람이 생깁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과 올림픽 이야기 재밌게 나눴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정 PD와 김 기자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